여기는 어디지? 저건 원형 재단인가? 의식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군. 여긴 환구단이어요. 대한제국 선포를 하며 고종이 하늘에 제사를 올리고 황제로 즉위한 곳이옵니다. 저기 하늘에 제사를 올린 고종이 조선의 왕에서 황제의 자리에 오르는 장면이 보인다. 황제국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야. 국기 세계에서도 못 본 걸 여기서 보네. 고종이 대한제국의 황제로 즉위하는 모든 과정과 준비물이 바로 이 책, 대례의 궤에 담겨 있사옵니다. 우와, 책에 그려진 그림들 좀 봐. 황금빛 깃발이 쭉 펼쳐져 있어. 맞사옵니다. 대례의 궤에는 행사 일정과 물품, 의식의 세부 절차뿐 아니라 물품을 그림으로 남기기도 했답니다. 특히 황제의 행렬이 환구단으로 이동하는 반차도도 실려있죠. 우와! 반차도 속 그림이 눈앞에서 살아나는 것 같아. 황제의 가마와 병사들, 당당하게 빛나는 황금빛 깃발 행렬까지. 대한제국이 꿈꾸던 모습이 이런 걸까? 만약 그때 대한제국의 꿈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면 이 행렬은 제국의 힘과 위엄을 온 세계에 선포하는 순간이 되었을지 모르옵니다. 대례의 궤는 그저 과거의 기록이 아닌 대한제국이 세계 속에서 당당히 서고자 했던 이상과 희망을 담은 상징이지요. 이 책 덕에 고종이 품었던 근대국가의 꿈을 엿볼 수 있었사옵니다. 즉, 이 책은 단순히 의식의 절차를 기록한 것을 넘어 대한제국의 선언문이라고 이해해도 되겠군. 맞아. 우리도 이 책을 보면서 국가유산이 전하는 꿈과 의지를 계속 기억하자고. 저기가 경운궁이군. 황제의 행렬이 이제 황궁으로 향하고 있다.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고 있구나. 우리도 대한제국의 꿈을 찾아서 어서 따라가 보자. 여기가 바로 대한제국의 황궁 경운궁이구나. 저 전각에 많은 신하들이 모인 이유는 뭐지? 아, 황제가 나오는군.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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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즉조당이옵니다. 고종이 환구단에서 제사를 지내고 황제로 즉위한 후 궁궐로 돌아와서 새로운 국호 대한제국과 연호 광무를 선포한 것이죠. 지금이 바로 조선이 대한제국, 황제국으로 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그렇사옵니다. 신하들이 황제를 향해 만세를 외치며 새 시대를 축하하고 있어요. 저길 봐라. 전각 위에 걸린 커다란 현판. 검은 바탕에 힘차게 쓰인 황금빛 글자가 보이는군. 그건 경운궁 현판으로 1905년에 고종이 직접 쓴 글씨 어필로 만들었다 하옵니다. 바탕은 먹으로 칠하고 글자는 금박으로 마감한 황제의 친필이자 제국의 궁궐임을 알리는 상징이기도 하지요. 황제가 친히 새긴 이름이라니. 경운궁은
대한제국의 중심이구나. 근데 경운궁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야? 경사스러운 운수가 가득한 궁궐이라는 뜻이옵니다. 고종은 이곳을 황제국의 중심으로 삼아 즉조당에서 황제 등극을 선포하고 국호와 연호를 정하였고 열강의 외교 사절들도 찾아와 황제국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하지요. 다시 말해, 자주 독립을 선언한 제국의 심장이라는 거군. 맞사옵니다. 경운궁은 외국 공사관들이 모여있던 정동에 위치하여 세계의 황궁의 위상을 보여줄 수 있었지요. 그래서 고종은 이곳을 선택했고 궁역을 넓히며 중화전, 중명전, 석조전 같은 전각들을 세웠다 합니다. 전통과 근대를 아우르는 황궁으로 나아간 것이지요. 황제는 여기에서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백성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품었겠구나. 그렇지요. 고종이 직접 써내려간 붓끝에는 대한제국의 자주와 근대화를 향한 결심이 담겨 황궁의 문이 열렸음을 알리는 상징이 되었사옵니다. 만약 대한제국이 끝까지 자주 독립을 지켜냈다면 이 현판은 제국의 번영을 알리는 상징으로 전해졌을지도 모른다. 이 냄새는 나무가 타고 있나 봐. 여긴 고종이 생활하던 함령전 쪽이잖아. 불씨가 처마 밑에서 번지다니. 바람이라도 타면 전각들이 연이어 위험해질지도 모른다. 안 돼. 이대로라면 황제의 꿈이 담긴 황궁이. 내가 이 부채로 바람의 방향을 바꾸겠다. 이젠 처마로 번지던 불씨가 잦아들 것이다. 이제 황궁은 무사하겠지? 실제로도 이랬다면 좋았겠지만 1904년 4월 어느 밤 이곳에서 큰 화재가 일어났사옵니다. 이 안타까운 장면은 사파로 그려져 영국 화보지 더 그래픽에 전해지기도 했지요. 이 화재로 중층의 중화전, 즉조당, 서고당 등 경운궁 중심 영역을 크게 잃었고 보물과 중요한 문서들까지 잃었다 하옵니다. 하지만 고종은 곧바로 다시 짓기를 시작해 1906년 무렵에는 오히려 경운궁 역사상 최대의 궁역을 확보하게 되었지요. 여러 방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외세로부터 주권을 지키기 위함이었다고 하옵니다. 어둠 속에서도 대한제국의 불빛은 더 또렷해졌던 모양이군. 예, 고종은 정문의 이름을 대한문에서 대한문으로 바꾸고 임시 편전이던 수호컨도 중명전이라 바꾸며 국정을 이어갔사옵니다. 중명, 즉 임금과 신하가 거듭 밝힌다는 뜻이지요. 혼란의 시대에서도 빛을 잃지 않겠다는 선언이옵니다. 만약 우리의 상상처럼 대화재를 막았다면 자주 독립의 상징이 더 굳건해졌을까? 역사는 돌이킬 수 없지만 유물은 질문을 남기지요. 더 그래픽의 사파는 불길 속에서도 지키고자 했던 대한제국의 황궁이 무엇이었는지 묻고 있사옵니다. 오늘 그 질문에 우리가 답해보는 것은 어떨지요? 어떤 나라를 꿈꾸었는가? 이 상상화는
지금의 덕수궁보다 더 규모감 있게 느껴지는군. 예, 이건 덕수궁 평면도에 반영된 최대 영역의 덕수궁을 상상해서 그린 작품이옵니다. 옛 궁중회화에서 자주 사용된 부감법, 즉 45도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기법을 그대로 활용했죠. 우와! 화재로 사라진 건물들까지 모두 되살려낸 이 그림을 보니까 100년의 시간을 넘어 대한제국이 꿈꾸던 위험 있는 궁궐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아. 이렇게 멋진 상상화를 보니 실제 덕수궁 평면도도 궁금해지는걸?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 옥춘막 쿠키! 이게 덕수궁 평면도 맞지? 예, 덕수궁 평면도와 경운궁 중건도가 물개이옵니다. 경운궁 중건도가 물개는 방금 전에 대화제 이후 경운궁을 다시 지을 때 작성된 보고서이지요. 공사 시작부터 완료까지의 날짜별 진행 상황, 사용된 물자, 심지어 건물 완성을 기원하는 의식까지 꼼꼼히 기록되었사옵니다. 또 다시 새롭게 지어진 전각들의 그림이 실려 있어 당시 궁궐의 모습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지요. 황궁의 규모감이 느껴지는군. 맞사옵니다. 이 평면도는 1907년 이후 1910년 이전에 그려진 청사진으로 덕수궁이 가장 넓었던 시기의 배치를 보여주고 있지요. 정전인 중화전, 고종이 머문 함량전, 외교 무대였던 돈덕전, 황제가 생활하던 공간부터 외교 정치의 중심까지 대한제국의 꿈의 궁궐이 펼쳐져 있는 자료이옵니다. 나침반 역할을 하는 윤도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이 화살표가 보여주는 곳에 황제가 담아둔 꿈이 숨어 있을 것 같군. 예, 황궁의 길은 황제의 꿈을 구현한 좌표와 다름없사옵니다. 중화전은 전통 황제권의 상징, 돈덕전은 근대 외교와 개혁의 현장, 선원전은 조상의 권위를 계승하고 있지요. 우! 꼭 황궁 탐험지도 같은걸? 우리도 황제의 꿈이 담긴 정각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자. 이제 중층 중화전에서 황제의 상징물들을 보고 이어서 원수부와 대원수 예복으로 향할 것이옵니다. 그곳에서는 대한제국이 꿈꾼 근대적 군사력과 황제의 권위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죠. 여기가 황궁의 중심, 중화전인가? 예, 이 모형은 1902년에 완성된 중층 중화전의 모습이옵니다. 화재 이후 단층으로 지어졌지만 중화전은 본래의 위치와 면적을 유지하며 단층의 한계를 보완하여 법전으로서의 위엄을 갖추려 노력했지요. 정전화 멀대를 보시겠사옵니까? 계단 중앙 답도의 돌에는 5개의 발톱을 가진 2마리의 용이 여의주를 사이에 두고 날고 있고, 주변 12각 테두리는 1년 12달을 상징하며 그 시간을 황제가 다스림을 나타낸다 하옵니다. 조선의 답도에는 봉황을 새겼지만 대한제국 황궁 정전의 답도에는 용을 새겨 나라의 격을 높였다는 의미를 담았사옵니다. 시간까지 품은 용이라. 황제의 궁궐답군. 이 창호의 금빛 장식 좀 봐봐. 으악! 내부 천장에도 용 문양이. 위를 올려다보면 황제의 상징이 쭉 이어지고 있어. 이제 중화전 안으로 들어가 보자.
저 황금빛은 혹시 황제가 앉던 의자일까? 바로 용상, 황제의 자리이옵니다. 그 아래는 황제의 권력을 표현하기 위해 황금색으로 칠한 좌탑이 받치고 있죠. 좌탑은 단순한 받침이 아니라 나라를 떠받치는 기둥을 상징해 싸웁니다. 등받이와 팔걸이에 새겨진 무늬들. 마치 용과 모란, 풀잎이 살아 움직이는 듯하군. 게다가 용머리 장식이 6개나 달려있다고. 꼭 황제를 지키는 수호룡 같은걸? 우와! 천장에는 두 용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 근데 하나, 둘, 셋, 넷, 5. 용의 발톱이 5개네? 발톱 5개의 용, 오조룡은 황제만의 문양이옵니다. 대한제국이 스스로 황제국임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였지요. 그리고 용상의 뒤를 감싼 나무 병풍은 곡병이라 하옵니다. 위쪽에는 9개의 용머리 장식이, 그 아래에는 단용과 쌍용, 모란꽃, 파도무늬가 순서대로 조각되어 있사옵니다. 곡병은 황제의 기운이 하늘과 땅, 그리고 백성에까지 미친다는 의미를 담은 상징으로 세상의 질서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였지요. 황제가 이 용상에 앉고 곡병이 뒤에서 받쳐주면 황제는 나라의 하늘이자 중심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유산에 담긴 의미까지 함께 알아가니까 더 생생하게 느껴져. 지금까지 모형을 통해 살펴본 중화전의 모든 구성 요소는 한 가지 목표를 말한다고 할 수 있사옵니다. 대한제국은 전통의 권위를 잇대 스스로 황제국의 격을 세우고자 했다는 것이지요. 중화, 즉 치우치지 않는 바른 중심이라는 이름처럼 황제는 질서를 바로잡는 중심축이 되고자 했던 것이옵니다. 지금 보이는 상징 하나하나가 황제가 꿈꿨던 국가의 모습이었구나. 의자와 병풍에도 이렇게 많은 뜻이 담겨 있다니. 쿠키 왕국에 돌아가면 나도 친구들과 더 뜻깊은 왕국을 꾸려가고 싶어. 기대하겠사옵니다. 이제 황제의 힘을 보여주는 공간, 원숲으로 가보시죠. 대한제국의 근대화된 군대와 황제 중심의 군통수권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대원수 예복과 함께 대한제국의 군사적 상징을 만나게 될 것이옵니다. 좋다. 다음 전각으로 이동하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여기가 원수부? 황제가 직접 군대를 지휘하던 곳이야? 예, 원소부는 1899년에 고종이 직접 설치한 대한제국의 황제 직속 최고 군통수 기관으로 군령권을 황제에게 집중하는 구조였사옵니다. 목적은 강력한 황권을 바탕으로 근대적 군대를 만들고 대내외적으로 자주 독립한 국가를 만들려는 것이었지요. 원수부 건물의 특징은 무엇이지? 대한문 오른편에 서양식 벽돌의 2층 건물이 두 동으로 나뉘어진 형태이옵니다. 강력한 군사기관답게 장식보다는 실용적 기능을 강조하였지요. 근대 군대의 사령탑이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듯한 인상적인 건물이옵니다. 이 두루마리는 뭐야? 이건 원수부의 규정집인 원수부 관안이옵니다. 군대의 모든 운영 규정이 황제의 뜻에서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운영 절차를 문서로 보정해서 군사력을 황제에게 집중시키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였지요. 군권이 곧 황권이란 말인가?
황제가 나라를 지킬 힘을 한 곳에 모으려던 거구나. 황제의 군권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대원수보이옵니다. 군의 대원수인 황제가 군령을 내릴 때 찍던 도장으로 용 모양의 손잡이로 만들었지요. 거북이 손잡이였던 조선과 달리 황제국의 위계를 표현하였사옵니다. 군사 명령은 반드시 황제의 이름으로 라는 의미였을까? 예, 군사명령의 최종 확인은 대원수보로 찍어야 했다 하옵니다. 도장 하나에도 질서와 시대의 변화가 담겨 있구나. 여기 사진 좀 봐. 황제와 황태자가 제복을 입고 서 있어. 꼭 장군처럼 보이는걸? 맞사옵니다. 대한제국의 군대를 통솔하던 대원수와 원수로서의 모습이지요. 반짝이는 어깨 장식, 허리에 찬칼, 머리엔 황실의 오약꽃 문양 장식이 달린 투구형 모자까지. 전통과 서양의 근대 문물을 결합한 서양식 군복을 착용하여 근대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었사옵니다. 또한 대원수 예복은 대원수가 가장 격식 있는 자리에 참석할 때 입은 제복이었사옵니다. 서양식 군복을 공식 복장으로 채택하고 어깨와 소매 등에 장식을 달아 관등이나 계급을 표시했지요. 가슴에 훈장, 허리에 도대와 예도 등은 의식용 군복의 최고 높은 격을 보여주옵니다. 앞가슴의 매듭끈, 소매의 금빛 줄무늬, 투구의 오얏꽃 문양까지 황제의 권위를 표현했군. 매듭 단추로 여며지고 좌우 가슴 부분에 5줄의 매듭끈으로 화려하게 장식하는 형태의 군복은 늑골복이옵니다. 소매에는 사람인 모양의 장식으로 황제와 황태자의 계급을 표시했죠. 투구의 기본형은 서양의 전형적인 피켈하우베 형태지만 정면에는 오얏꽃 장식을, 정수리에는 서양식 화살촉 대신 우리나라 전통 새 모양의 장식을 달았사옵니다. 서양식의 틀에 조선의 전통적인 상징을 결합하여 새로운 형식 속에 우리의 정체성은 지키고자 하였지요. 잠깐, 예복의 오얏꽃 매듭이 풀어져 있다. 저런, 제가 매듭을 다시 묶어보겠사옵니다. 대한제국과 황실을 상징하는 문양의 매듭이 풀리게 둘 수는 없지요. 이제 마지막 고리만 완성하면 완성했사옵니다. 대한제국과 황실의 상징인 오얏꽃,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 힘과 길한 기운을 뜻하는 매듭으로 예복에도 강력한 황제국의 이상을 담았사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여기 친위대와 시위대, 각 도시에 배치된 진위대, 그리고 무관학교의 장교들까지 대원수 예복을 입은 황제의 지휘 아래 행진하고 있군. 뭐라? 왜 오얏꽃 매듭이 완성되니까 대한제국의 군대가 눈앞에 나타난 거야? 흐트러진 오얏꽃 매듭을 바로잡는 것은 황제가 꿈꾼 강력한 황권 중심의 근대 군사 제도를 현실의 질서로 묶은 일. 그 부름에 군대가 나타난 것이다. 원수부의 명령 체계가 황제로부터 하나로 이어지고 황제는 전통의 상징과 서양식 근대 제도를 함께 묶어 강력한 군대로 대한제국의 독립을 지켜 우리도 강력한 황제권과 근대 군제를 갖춘 자주 독립 국가라는 의미를 알리고자 하였던 것 같사옵니다. 그렇구나. 이제 다음 정각으로 가보자. 우와, 이 건물이 돈덕전이구나. 2층 테라스 난간에
오약꽃 문양의 장식 덕에 황실 건축물이라는 게 바로 느껴지는 것 같아. 그래. 이 사진에서도 위용이 느껴진다. 이건 1907년 신문에 실린 사진으로 돈덕전 테라스에 고종, 순종, 그리고 영친왕이 서 있는 장면이옵니다. 돈덕전은 르네상스와 고딕 양식을 절충한 붉은 벽돌 건물로 당시 프랑스에서 유행했던 양식이었죠. 내부는 황금빛의 휘장과 양탄자, 가구와 장식으로 꾸며졌고 난간 같은 건물이나 가구 장식에도 오약꽃 문양을 많이 사용했다 합니다. 이 공간은 어떻게 사용되었던 곳이야? 사실 돈덕전은 고종 즉위 40주년을 기념하는 친경 예식을 위해서 지어졌으나 아쉽게도 실제로 예식이 진행되진 못하였다 하옵니다. 그렇구나. 황제가 이 공간을 정말 좋아했을 텐데 실제로 사용하진 못했다니 너무 아쉬워. 그래도 1907년에 중요한 행사가 진행되긴 하였사옵니다. 바로 순종의 황제 즉위식이지요. 전통 예식으로 면복을 입고 또 서양식 대원수 예복으로 갈아입어 근대 예식의 형태로도 축하를 받았다고 전해지옵니다. 다만 그때 초대받은 외국인들의 기록을 보면 순종은 힘없이 서 있었다 하옵니다. 아마도 대한제국의 주도로 진행된 즉위식이 아니었기 때문이겠지요. 이 오약꽃 문양과 돈덕전을 통해 자주 독립한 근대 국가로서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동등하게 외교 관계를 이어가고자 한 그 소망을 기억하며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죠. 이 책도 표지부터 뭔가 중요한 기록 같아. 이건 대한예전이라 하옵니다. 대한제국이 세워진 뒤 황제국의 위상에 맞게 모든 국가의례를 새로 정리한 책이어요. 국가의례라. 왕이 제사를 지내고 외국 사신을 맞이하고 큰 행사를 치르는 것을 의미하겠군. 예, 조선시대엔 국조 오례의라는 책이 있었는데 대한제국은 황제국에 걸맞는 의례가 필요했었다 하옵니다. 이 책에는 환구단의 도면과 황제의 복식, 깃발 그림까지 모두 있다고 하죠. 여기엔 전통적인 예법뿐 아니라 서양식 의례 요소까지 함께였다 하옵니다. 대한제국은 전통을 지키면서도 서양식 근대 제도를 받아들여 당당한 독립국으로 서고 싶었기 때문이지요. 그 의례에 대한 이야기를 더 알아보도록 하지. 이 반짝반짝 빛나는 훈장들 좀 봐. 금빛에 오약꽃 문양까지 있는걸? 대한제국의 훈장을 보셨군요. 대한제국은 1900년에 훈장 조례를 반포하면서 처음으로 근대적인 훈장 제도를 만들었지요.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이나 외국 사절에게 수여했는데 황제국이 된 후 도입한 서양식 근대 외교 제도이자 핵심적인 변화 중 하나였다 하옵니다. 단순한 장식품이라기보단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의미였겠군. 정확하옵니다. 훈장은 황제가 직접 나라의 공을 인정한다는 상징이었고 동시에 외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사옵니다. 외국 군주들과 서로 훈장을 주고받으며 나라의 위상을 드러냈기 때문이지요. 이 책은 뭐야? 훈장 그림이 가득해. 구한국 훈장도이옵니다. 대한제국에서 만든 훈장과 기념장을 원색 그대로 그려놓은 기록 덕분에 당시 훈장의 모양과 문양을 지금도 확인할 수 있사옵니다. 저기
가운데 있는 건 조금 달라 보이는군. 그건 금척 대훈장이옵니다. 대한제국의 최고 등급 훈장으로 이름은 조선을 세운 태조가 꿈에서 금척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반영했다 하옵니다. 나라를 다스릴 정통성과 황제권을 상징하는 최고의 영예이지 않았을런지요. 우와, 이 훈장은 큰 공을 세우면 누구나 받을 수 있던 거야? 원래는 황족에게만 수여하였고 그 외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종친이나 문무 대신에게 수여되었다 하옵니다. 이 문서도 훈장과 관련 있어 보이는군. 훈장을 수여할 때 함께 내리는 훈장 증서이옵니다. 테두리에 오약꽃과 무궁화 문양, 태극 문양, 그리고 금창문이 둘러있지요. 특히 중앙에는 고종의 친필 서명과 대한국세가 찍혀 있어 대한제국이 독립황제국임을 드러내는 외교용 증거였다 하옵니다. 이토록 작은 훈장 하나, 증서 한 장에도 자주 독립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었군. 그렇사옵니다. 이제 훈장제도와 함께 정비된 국가 의례인 예식장정과 친경예식으로 넘어가 보시지요. 어라? 여기 책이 또 있네. 이것이 바로 예식장정으로 1902년 고종 즉위 40주년 친경예식을 앞두고 만든 외교의례 지침서이옵니다. 대한제국이 황제국의 위상을 세우고 서양식 근대 외교의 예법에 맞는 절차를 정비하기 위해 정리했지요. 외국 사신 폐연과 영송식, 신년이나 국경일에 황제를 아련하는 절차, 황족이나 특파대사, 심지어 외국인의 장례 절차까지 정리하여 대한예전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싸웁니다. 이 책은 주한 외국 공사관에도 바로 배포하여 외교 현장에서 실제로 참고하였다 하온데 이 예식장정이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지 그리고 1902년 친경예식은 어떤 모습으로 펼쳐졌을지 확인해 보시지요. 우와, 여기 책 속에 그림 그리는 도구랑 기록들이 가득해. 황제를 직접 그린 과정을 담은 것 같은걸? 이건 어진 도사도가 물개로 고종의 즉위 40주년과 망육승, 즉 51세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1901년부터 1902년까지의 고종과 황태자 순종의 초상화를 직접 그리는 과정을 기록했사옵니다. 도사, 즉 황제를 직접 보고 어진을 그리는 방법이었는데 당시 도사 장소였던 정관원에 고종이 50번 넘게 직접 왔었다 하옵니다. 그만큼 황제도 정성을 들였다는 것인가? 어진은 황제의 위엄과 권위를 상징하는 국가의 얼굴인 만큼 직접 화가 앞에 앉아 그림을 그리게 했다지요. 고종의 어진은 면복본, 익선관복, 군복대본, 군복소본 4가지로 그려졌는데 완성된 어진은 덕수궁 흠문각에 봉안되었다가 1903년에 평양의 풍경궁으로 옮겨졌다 하옵니다. 여기 황금빛 옷을 입고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 용이 수놓인 옷이 멋진걸? 황룡포를 입은 고종의 어진이옵니다. 조선의 왕은 붉은 골룡포를 입었지만 대한제국의 황제는 오조룡을 수놓은 황룡포를 입었지요. 오? 이번엔 옷이 좀 달라. 아까 봤던 대원수 예복인걸? 황룡포는 전통의 황제, 예복은 근대의 군주 같아. 같은 황제인데도 정말 다른 느낌이구나. 예, 황룡포 어진은 전통의 황제권을, 대원수 예복 어진은 근대 군주의 위상을 상징하옵니다.
두 모습을 통해 고종은 대한제국이 옛 전통과 근대 개혁을 아우르는 자주 독립 근대 국가임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던 것 같사옵니다. 꼭 고종이 세상에 전하려 한 대한제국의 꿈을 담은 얼굴 같아. 여기 엄청 큰 그림이 있어. 사람들로 가득한 연회 장면이 한눈에 들어오게 쭉 이어져 있다고. 1902년 고종의 망육순과 즉위 40주년을 기념해서 열린 잔치를 기록한 이민지년 열폭 병풍이옵니다. 이 병풍에는 4월에 있었던 고종의 기로소 입사기념 연회가 그려져 있고, 같은 해 11월에 열린 즉위 40년 연회는 8폭 병풍으로 따로 남아있죠. 대한제국 시기인 만큼 병풍 속에서는 태극기뿐 아니라 신식 군복 등 근대 요소와 황제를 상징하는 황금색이 눈에 띄는 것이 특징이옵니다.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도 근대 황제국의 격에 맞게 의장과 색채를 바꿔 표현했다 하죠. 잠깐, 저 편경이라는 악기, 돌 하나가 빠져있는 게 보이는가? 자, 이거 혹시 여기에 있던 거 아닐까? 딱 맞사옵니다. 편경이 완성되니 병풍 속 연회가 더욱 생동감 있게 느껴지옵니다. 오! 진짜! 병풍 속 깃발이 흔들리고 음악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 사실 고종은 1902년에 전통적인 행사 외에도 외국 손님을 크게 초청하는 국제적인 친경 예식 행사도 계획했다 전해지옵니다. 기념적인 이 해를 계기로 자주적인 근대 국가임을 세계에 알리려 했지만 전염병 유행과 이어지는 전쟁의 기운 등으로 끝내 예식을 진행하지 못했지요. 원래 계획했던 국제적인 친경 예식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황제국의 격을 보여줄 중층 중화전과 연회장인 돈덕전도 건립하고 근대화된 군대의 관병식과 서양식 연회, 그리고 예식장정 간행 등 근대 외교 의례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을 것이옵니다. 또한 근대 문물인 전기와 전차도 선보이지 않았을까 하옵니다. 특히 전차는 대한제국이 동아시아의 수도 중에서는 최초로 들였다고도 하지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던 친경 예식이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니 너무 아쉬워. 때론 현실에 좌절될 수 있지만 그렇다 해서 그 뜻마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사옵니다. 비록 이루지 못했더라도 그 염원은 또 후대에서 이어가기도 하는 법이지요. 이 1902년 가상의 친경 예식을 상상어로 표현한 병풍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종이 꿈꾸던 자주적인 대한제국의 모습과 당당히 세계와 마주하고자 했던 의지를 시각적으로 되살렸다고 하옵니다. 상상어에도 그려진 서양식 만찬에 대해서는 이어서 더 말씀드리겠사옵니다. 우와! 여기 전통적인 궁중 그릇이 아니라 서양식 식기가 있어. 이건 대한제국 황실의 서양식 연회에 쓰이던 식기이옵니다. 개항 이후 외국인이 참석하는 연회는 서양의 예법에 따라 진행됐는데 그때 쓰기 위해 유럽에서 직접 수입했다고 하지요. 특히 1902년 친경 예식을 앞두고는 프랑스 필리비에사에서 주문했다는 기록도 남아있사옵니다. 여기 접시 안쪽에 금빛꽃, 오얏꽃인가? 그렇사옵니다. 대한제국 황실의 상징인 오얏꽃 문양이어요. 이렇게 서양식 기물에도 황실 문양을 넣어서 연회에 참석한 외국인들이 자연스럽게 대한제국이 자주적인 황제국임을 느끼도록 하였지요. 당시 연회는 주로 프랑스 요리로 바닷가재와 굴,
연어 같은 고급 요리뿐 아니라 사탕과 과일, 비스킷 같은 디저트까지 준비되었다 합니다. 연회 또한 하나의 근대 외교 무대였다는 것인가? 예, 초대장에도 오약꽃 문양을 금박으로 장식하고 복장 규정까지 있었다 합니다. 외국 원수에게는 훈장이나 왕의 사진 같은 선물을 보내기도 했는데 실제로 고종의 사진이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의 딸에게 선물되었다 합니다. 여기 두 분을 위해 서양식 다거와 음료를 준비했사오니 이렇게나마 황실 만찬을 함께 해보시지요. 어라? 이번엔 그림이 아니라 사진이야. 이건 누굴까? 1905년 경운궁에서 촬영된 고종의 어사진이옵니다. 고종은 익선관을 쓰고 황룡포를 입은 모습으로 앉아있지요. 가슴에는 금석 대훈장과 여러 나라에서 받은 훈장을 달고 있고 뒤에는 자수병풍, 발 아래에는 궁중에서 쓰던 용문이 돗자리가 깔려있는 것이 특징이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당시 국가 원수끼리는 사진을 선물로 주고받았기에 이 사진도 근대 외교 의례의 일부였사옵니다. 우와! 갑자기 눈앞이 환해졌어. 꼭 반짝이는 꽃송이들이 매달려 있는 것 같아. 오약꽃 문양으로 장식한 전기 샹들리에이옵니다. 1902년 친경 예식을 준비하면서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에 특별 주문하였는데 얇은 덩굴마다 오약꽃 문양의 장식이 붙어 있고 등갓은 당시 유행하던 꽃 모양의 유리였을 것으로 전해지옵니다. 꽃잎 속에서 빛나는 불빛이라 인상적이군. 덕수궁은 1901년 처음 전등이 켜졌사옵니다. 그 후 황궁 안에 자체 발전소를 세우고 돈덕전이나 중명전 같은 서양식 건물마다 수입한 샹들리에와 전등을 설치했다 하지요. 밤에도 환히 빛나는 궁궐은 근대국가 대한제국의 상징이었을 것이옵니다. 특히 돈덕전 폐연실에 걸린 이화문 샹들리에는 황제국의 위엄과 함께 근대의 빛 안에 희망을 담고 있었겠지요. 만약 자주적인 독립국가라는 꿈이 꺼지지 않고 계속 빛났다면 어땠을지 궁금한걸? 근대의 빛과 꿈이 모여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렸을지도 모르겠군. 그랬을지도 모르지요. 마지막 상상화에는 대한제국의 꿈을 품고 발전한 옛 서울의 모습을 담고 있사옵니다. 낮과 밤의 풍경을 모두 담아 전기처럼 꺼지지 않는 희망을 보여주려 했지요. 오늘 우리가 밝힌 빛이 또 새로운 꿈을 이어받아 다음 세대로 나아가길 바라보아도 좋겠사옵니다. 응, 정말로. 대한국세의 이야기. 다섯 발톱에 용을 올려 황제국의 위계를 드러냈던 대한국세. 국가적인 문서에 인장을 찍었던 대한국세는 자주 독립의 꿈이자 주권의 서명이었을 테지만 국권이 꺾이고 전쟁을 겪으면서 안타깝게도 지금은 사라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보인부신 총수와 대례의계 도설에서 비례와 글씨체, 용문양 손잡이의 손잡이 끈까지 한치 어긋남 없이 기록되어 있었고 마침내 그 기록 위에 여러 마음이 더해져 온전한 모습의 대한국세를 복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대한국세는 보인부신 총수와 대례의계 도안을 근거로 용문양 손잡이의 손잡이 끈을 정밀 재현하고 보인부신 총수의 치수를 따라 몸을 다시 세운 것으로 전시를 함께 진행한 데브 시스터즈와 국가무형문화유산 보유자 옥장 김영희 선생님 등의 손길이 더해져 선조가 남긴 기록을
후대가 계승하여 잃어버렸던 시간과 꿈을 되찾게 되었죠. 이처럼 복원된 대한국세는 마침내 본래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대한제국의 근대 외교가 펼쳐졌던 돈덕전. 이곳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물리적인 귀환을 넘어 잃어버렸던 주권의 약속을 이 시대에 다시 시작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국세는 역사의 증인이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때 잃었던 꿈도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